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는 ABO 유대웅입니다. 네, 그럼 오늘 바로 거두절미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소화계 강의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그 음식물이 이제 소화 흡수된 걸 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순환기계 장기들은 우리 몸에 이제 60조 개 세포에 잘 돌려주는 역할을 해야죠, 그렇죠? 60조 개 세포 잘 전달이 돼야 돼요. 전달을 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또 그 전달 과정에서 그 생기는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전달되고 나오는 노폐물이 또 있어요. 세포도 이게 배설을 하거든요. 배설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뭐 음식물이든지 뭐 피부로든지 공기로 들어오는 어떤 독소들 같은 것들도 배출도 시켜야 되는 정화시키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들을 다 오늘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순환기계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순환기계 도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심장을 중심으로 합니다. 심장이 이렇게 하트로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이쪽이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정면을 바라본다고 쳤을 때 이쪽이 좌측, 이쪽이 우측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는 여기서 어디서 그 영양소가 집결이 되죠? 간으로 영양소가 집결이 되죠. 이 간으로 집결된 것이 이렇게 정맥을 타고 우심방, 우심실 쪽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갑니까? 폐로 갑니다. 폐로 갑니다. 폐에 가서 가스 교환을 하죠.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산소를 붙여가지고 다시 좌심방, 좌심실 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좌심실을 통해서 이제 온몸에 뿌려지겠죠. 온몸에 뿌려지는데 여기에 좀 우선권을 가진 장기들이 있어요. 혈액이 뭐 5리터 정도가 있는데 혈액 5리터에서 우선권 먼저 가져가는 임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어디냐면 뇌라는 곳이 있죠. 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도 가져가요. 심장도 따로 관상동맥이라는 걸 통해서 심장한테도 그 혈액이 따로 공급이 되고요. 우선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관이 있냐? 신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장. 콩팥이라 그러죠? 네, 강낭콩처럼 생겼죠. 그죠? 그래서 요 콩처럼 생긴 요 기관에도 이렇게 우선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혈액은 또 어디로 갈까요? 우선순위로 간 혈액 이외에는 뭐 우리 몸통이라든지 뭐 소화계 장기라든지 생식기라든지 팔다리라든지 뭐 이런 데로 다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온몸으로 나머지 기타 온몸으로 남는 혈액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온몸으로. 그렇게 해서 가고 그다음에 혈액이 전체 우리 장기나 조직이나 이런 곳으로 혈액이 가서 영양소나 산소 이런 것들을 공급해서 에너지도 만들고 재생도 하고 자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서 나오는 노폐물을 다시 어디로요? 심장 쪽으로 다시 연결이 돼서 다시 우심방, 우심실 통해서 폐에 가서 또 산소 붙이고 요게 계속 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영양은 우리 소화기에서 영양소는 이쪽에서 또 오고요. 장에서. 장에서 올라와서 간통해서 이렇게 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도는 게 우리가 순환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 우선순위를 좀 다시 말씀드리면 심장하고 뇌하고 콩팥이 우선순위를 가져요. 그래서 심장 같은 경우는 5%의 혈액을 가져가고요. 뇌 같은 경우는 20%, 이 콩팥, 심장 같은 경우에는 25%의 퍼센테이지를 가져갑니다. 50%죠? 저 작은 장기 3개가 5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 심장 같은 경우는 한 300g 됩니다. 무게로 따지면 300g. 뇌 같은 경우는 한 1.5kg 정도 되고요. 그리고 콩팥 같은 경우는 양쪽 2개 있죠. 하나 해가지고 하나에 100g씩 해서 200g 돼요. 그러니까 얘가 합쳐가지고 3개 합쳐서 2kg 정도밖에 안 돼요. 2kg밖에 안 되는 그 무게, 부피를 가진 그 장기들이 혈액의 50%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고생 많이 하는 장기들이에요, 그렇죠? 심장 뭐 생각해봐도 굉장히 고생하는 장기. 콩팥도 그렇죠. 뇌도 상당히 고생을 하는 장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는 기관들이에요. 그 에너지는 뭘를 통해서 발생시킬까? 혈액을 통해서 발생시키기 때문에 혈액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 장기들이. 그 나머지들은 이제 뭐 후순위로 뭐 생식기도 가고 소화계도 가고 하는 겁니다. 혈액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하고 내가 산소가 부족해요. 그러면 우선순위로 일단 먼저 가고 나머지 장기들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후순위에 해당되는 게 어딜까요? 생식기, 뭐 관절 같은 데요. 그래서 내가 영양소가 부족하고 혈액이 부족하잖아요. 관절부터 망가집니다. 생식기부터 망가집니다. 여성분들 생식기부터 빨리 망가지죠.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식기부터 망가져갑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그렇게 불임이 많아요. 그렇게 관절염 환자가 많아요. 그렇죠? 좀 관절염 걸려도 좀 불임이어도 어때요? 생명 유지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순위로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상이 걸려도 우린 손끝, 발끝부터 동상 걸리죠. 심장부터 동상 걸리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건 없죠. 심부 체온을 지키기 위해서 손끝, 발끝을 동상으로 절단하는 한이 있어도 후순위는 버리고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그렇게 우리 몸도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혈액 이 순환도는 이렇게 봤고 이제 하나하나 따로 볼게요. 먼저 심장을 보겠습니다. 심장 굉장히 중요하죠. 심장을 다시 크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하트가 있죠. 두근두근 하트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리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폐 가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요 사이사이에 뭔가 이런 게 있어요. 요게 이게 우심방이죠. 우심방, 우심실 사이에 요 혈액이 통과해야 되는데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요거를 판막이라고 합니다. 판막. 판막의 존재 이유는 혈액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야 됩니다. 빠꾸는 없습니다. 그건 질환 상태예요. 빠꾸면 큰일 납니다. 항상 제가 그린 방향대로 일정하게만 가는 게 정상 상태인데 그래서 이 판막은 요 방과 요 방 있죠. 벽으로 막혀 있는데 요 문을 통해서 혈액이 지나가면 다시 빠꾸를 하지 못하게 딱 닫아줍니다. 그렇게 닫는. 그리고 또 혈액이 이 심장이 펌프질할 때 딱 열렸다가 펌프질이 다시 이완되면 다시 닫히고 이렇게 해서 뒷바꾸를 하지 못하게 역류하지 못하게 해주는 게 판막이다. 여기가 삼천판 그리고 요쪽 있죠. 여기도 문이 있어요. 여기를 대동맥판이라고 합니다. 폐동맥판. 폐동맥판. 폐로 봤을 땐 동맥혈관인 거죠. 폐동맥판 혈관이 지나가는 여기 시작된 여기 폐동맥판. 그리고 폐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동맥 시작되죠. 폐에서 산소를 붙여가지고 여기 동맥이 시작되는데 여기는 뭐예요? 이천판 승모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동맥이 시작되죠. 그래서 대동맥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게 4개의 그 판막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특별한 게 뭐냐면 박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박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근육입니다. 이렇게 근육이 있어요. 근육 껍데기를 제가 그려볼게요. 근육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두툼하게 있죠. 이쪽 우심방, 우심실 쪽 이 근육. 여기는 지금 그림을 못 그려서 좌우 두께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비례가 다릅니다. 좌심방, 좌심실 쪽이 근육이 더 두툼합니다. 왜요? 온몸에 뿌려줘야 되니까. 이해하시죠? 온몸에 뿌려줘야 되니까 여기가 더 강합니다. 좌심방, 좌심실 쪽이 근육이 더 세요. 구조상.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온몸으로 뿌려줘서 최종적으로 누구한테요? 세포한테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도 잘 내고 세포한테 영양을 공급하고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뿜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박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분당 72회 정도의 박동을 합니다. 그냥 평상시에 가만히 있을 때 한 72회. 흥분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운동할 때 더 뛰겠죠, 물론. 근데 가만히 안정 상태에서는 한 72회를 정상 범위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2회 정도 뛰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한 150년 뛰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150년 정도. 유전자상 설계는 저 심장은 150년 동안 고장 안 나게 잘 쓰게끔 만들어지게 설계된 거예요. 굉장히 뛰어나게 설계가 됐죠. 그리고 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이 근육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근육은 3가지 종류가 있죠. 심근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그리고 평활근, 내장근이라 그래요. 어떤 관을 이루고 있는 것들 있죠. 혈관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소화관도 해당되고 기관지도 해당되죠. 관을 이루고 있어서 좁혔다 폈다 하는 그런 근육들을 평활근, 내장근이라고 해요. 그런 근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골격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 뼈를 밧줄처럼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해서 뼈를 움직여주는 마리오네트처럼 움직여주죠 우리를. 그래서 그것들을 골격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심근은 골격근의 장점과 평활근의 장점을 가졌어요. 힘도 세고 지구력도 좋다라는 게 이 심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치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생 멈추질 않죠. 멈추면 죽는 거니까. 그렇죠? 지구력도 좋고 그리고 잘 펌프질을 해야 되니까 힘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요 심장은 스스로 뛸 수도 있고 뇌의 명령을 받아서 뛸 수도 있는데 뇌 명령이라는 베타파라는 자극을 받아서 이 동방결절이라는 안테나가 신호를 잡아서 뇌에서 야 빨리 뛰어 천천히 뛰어 요걸 감지합니다. 그래서 조절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동방결절을 통해서 또 방실결절이 있어요. 우심방하고 우심실 사이에 요쪽에 요쯤에 방실결절이라는 게 있어서 전기가 뇌로부터 동방결절 그리고 방실결절 해가지고 이 전기가 흐르는 방향대로 박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쿵쿵 이렇게 뛴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신호를 받는 전기가 흐름이 이래요. 쿵쿵. 그래서 쿵쿵 쿵쿵 이렇게 뛴다고 보시면 됩니다. 좌심 이렇게 우측보다 좌측이 박동이 더 세죠. 그래서 쿵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쿵쿵 이렇게 뛴다.
그렇게 심장을 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150년을 뛰게끔 만들어 놓은 장기에 우리가 뭐예요? 한 40년, 50년을 못 쓰게끔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그게 뭘로 나타나요? 돌연사. 심장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죠. 50대, 60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 심장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특히 사망률 1위가 심장병이에요. 우리나라는 암이잖아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 심장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심장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그렇죠? 150년 쓰게끔 만들어 놨는데 관리를 정말 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요 심장이 관리가 안 됐을 때 요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문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선천적인 문제가 있어요. 선천적인 문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방금 아까 말씀드린 판막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막증. 판막. 판막이 고장이 난 거예요. 두 가지 고장이 납니다. 협착이나 폐쇄부전. 붙어서 안 열리거나 안 닫히는 거예요. 열리지 않고 닫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착 폐쇄부전이 일어나서 얘가 자꾸 빠꾸를 하는 상태가 되는 걸 판막증입니다. 이건 좀 선천적이에요. 후천적인 것보다 선천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살면서 판막증이 없었는데 노인이 되면서 연세가 드시면서 이렇게 판막증이 일어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선천적으로 일어납니다. 언제요? 태아 때부터 잘못한 거예요. 태아 때부터. 임신 전부터 영양 관리가 안 됐고 임신 중에도 영양 관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도 그래도 판막이 좀 성장하면서 보완될 수 있거든요. 성장기니까 보완될 수 있는데 성장기에도 성장 초기에 영양을 제대로 영유아기에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판막이 고장나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가 많다. 이쪽에 판막이 고장나면 대체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온몸에서 끌어오는 게 우심방 우심실 쪽이잖아요. 혈액이 이렇게 끌어오니까. 이 끌어오는 게 안 되니까 혈액이 저류가 돼요. 이쪽에. 그래서 몸에 부종이 옵니다. 그리고 이쪽 판막이 고장나서 빠꾸되면 여기에 폐에서 끌어오는 게 안 되니까 폐부종이 일어나요. 폐물이 찹니다. 그래서 애기인데 이렇게 숨이 가쁘고 젖도 잘 못 빨고 막 뭔가 애가 맨날 피곤해하고 다른 애들처럼 에너지도 없고 뭔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끔 열이 잘 나기도 하고 면역도 안 좋고 이러면 심장 판막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5살 미만, 4세 미만 그때 좀 많이 발견이 돼요. 이게 그냥 감기로 치부돼 가지고 그냥 감기약만 처방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증상 이상해서 갔더니. 그래서 이거 조심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잘 영양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뭐요? 단백질과 비타민 B군,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다 조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이죠. 영양소를 잘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건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요 격벽이 있잖아요. 이걸 중벽이라 그래요. 심장의 중간벽. 이 중간벽이 빵꾸가 난 겁니다. 이게 여기가 심방 이 심박의 중격 결손, 여기는 심실 중격 결손이라 그래 가지고 중간에 빵꾸가 나는 것도 뭐예요? 이게 똑같아요. 통막증처럼 잘 못 먹은 거예요. 잘 먹어주면 이것도 잘 막혀가지고 태어날 텐데 여기에 균열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혈액이 이 방향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특히 여기서 전신으로 뿜어줘야 될 때 일로 자꾸 셉니다. 일로 자꾸 세요. 그래서 폐로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전신에 뿜어지는 혈액이 적어지겠죠. 그것 또한 심장의 문제로 잡음이 들립니다. 이거 진단할 때.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잘 먹어야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폐동맥과 대동맥이 연결이 원래 태어나기 전에 돼 있습니다. 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연결이 제대로 연결이 됐다가 우리가 태어나면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막혀야 돼요. 이걸 동맥관이라 그래요. 동맥관. 동맥관 개존증이라 해가지고 이 관이 태어나고 나서는 막혀야 되는데 안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전신으로 가야 될 게 자꾸 뒷바꾸로 해서 폐로 갑니다. 자꾸 폐로 가요. 그래서 빠꾸를 시키는 그런 증세가 일어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태어날 때부터 거의 문제가 되고 한 10세 이전까지는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 대부분 선천적이니까 뭐예요? 잘 드셔라 영양소를 제발 그렇죠? 주변에 임신하신 분들 아기 괜히 태어나서 고생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양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특히 영양 관리가 안 돼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심장 쪽이에요. 평생 고생합니다. 저거. 물론 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땜빵하는 그 수술이나 시술이 다 있어요. 수술을 안 하는 게 좋잖아요. 비타민 B군 잘 챙겨 먹고 C 잘 챙겨 먹고 단백질 잘 챙겨 먹으면 간단한 겁니다. 아셨죠? 두 번째는 이게 있어요. 이제 만성적인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 만성적인 거. 부정맥이 있죠. 부정맥. 부정맥. 부정맥 같은 경우는 불규칙하게 뛰는 겁니다. 불규칙하게 뭐가 있어요? 빈맥이 있고 서맥이 있고 세동이 있습니다. 빈맥은 가만히 있는데 100회 이상 뜁니다. 서맥은 가만히 있는데 50회 이하로 뜁니다.
빈맥 너무 빈번하게 많이 뛴다. 서맥은 너무 천천히 뛴다. 세동은 부르르 떤다. 분당 350배 이상을 뛴다. 부르르 떠는 상태. 그래서 요것들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급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 심장마비, 급사 상태가 됩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런 게 아니었고 항상 빈맥, 서맥, 세동 상태면 살 수가 없겠죠. 정상적인 상태로 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심장이 약간 발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야. 저때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지럽거나 아찔아찔하거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병원을 가시게 되면 무슨 처방을 받냐면 요거에는 빈맥 같은 경우는 그 심어요, 기계를. 제세동기를 심습니다. 그래서 제세동기를 이렇게 심거나 서맥 같은 경우는 인공 심장박동기를 심어요. 불편하겠죠, 그렇죠? 배터리 갈아줘야 됩니다. 막 10년마다 배터리 갈아줘야 돼서 막 째고 다시 빼고 넣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그죠? 세동 같은 경우는 기계 같은 거 삽입이 안 되고요. 혈전 생겨서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요. 심장에서 생긴 혈전이 뇌로 날아가서 뇌혈관을 막는 뇌졸중을 일으키는 세동은 원인이 되니까 요거는 강한 혈전제를 먹이게 하는데 그것도 평생 그 강한 혈전제를 먹으면서 부작용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부정맥은 간단합니다. 심장 근육은 근육의 수축기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배웠죠? 수축은 칼슘, 기환은 마그네슘이잖아요. 그래서 수축기환을 잘 시켜줄 수 있는 영양소인 칼슘과 마그네슘을 충분히 공급하면요. 부정맥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부정맥 있으신 분들은 빈맥이든 서맥이든 세동이든 근본적으로 칼슘, 마그네슘을 충분히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잡힙니다. 잡혀요. 많이 먹어야 됩니다. 대신 우리 아메이 제품 중에 칼맥티로 얘기 드리면 칼맥티 대용량을 한 달 정도에 드시게 하거나 뭐 보름에 드시게 하거나 좀 대용량으로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치료 필요량이 있습니다. 치료. 매일매일 치료에 필요한 용량이 따로 있어요. 권장량이 있고. 그렇게 많이 먹어요? 하루에 막 10알, 막 20알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네, 그런 용량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TDI 수치라 그래요. 테라피 데일리 인테이크라 그래서 매일매일 치료 목적으로 먹어야 되는 양이 있어요. 그게 그래프로 있는 게 자료가 다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부작용이 없다. 그렇게 많이 드셔도. 그래서 많이 먹으면 좋아진다. 세 번째는 뭐냐면 관상동맥 질환이 있습니다. 네, 관상동맥 질환. 아까 심장에 혈액을 따로 공급해 주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게 요렇게 관상동맥이 있습니다. 심장은 혈액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 관상동맥이 막히는 거예요. 70% 이상 막히면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수축기환이 작용이 안 돼서 어떻게 협심증이 일어납니다. 70% 이상 막힌 게 협심증이에요. 그러면 심장이 제대로 안 뛰겠죠? 막 숨이 차겠죠? 계단을 걷더니 올라갔던 게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막 차죠? 그렇죠? 힘이 없죠? 왜요? 이 심장 뿜어지는 게 약하니까 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숨이 타는 거예요. 산소를 필요하는데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숨 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숨이 타는 건 뭐 우리가 힘든 운동을 할 때 숨 타는 건 정상이에요. 힘든 운동도 안 하고 몇 걸음 걸어갔는데 숨이 차? 이거는 어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심장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상동맥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상동맥이 너무 많이 막혀서 이 심장 근육 있죠? 이 근육 그렸죠? 이 근육이 혈액이 안 가서 근육이 괴사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심근경색이라 그래요.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같이 자매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근경색과 협심증 이거는 관상동맥을 관리를 잘못한 거다. 관상동맥 관리를 잘못하면 병원 가시면 어떤 치료를 할까요? 스텐트 삽입술. 요 스텐트를 삽입을 해가지고 그 확장술을 합니다. 혈관 확장술을 해서 혈액이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뚫듯이 여기도 외곽순환도로를 내 혈관을 내 자가혈관을 껴다가 이식을 해서 혈액을 우회해서 혈액이 지나가게끔 하는 그런 시술을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는 사람 만나지 않으면 부작용도 굉장히 심각한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수술로 가기 전에 관리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술 이후에도 관리를 안 하면 또 스텐트를 하나 더 박든지 또 우회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예방하거나 시술 후에 관리를 하실 때 뭘 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혈액순환을 좋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혈액 내용 볼 때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메가3 잘 드셔야 됩니다. 혈행 개선엔 오메가3 EPA 성분이 최고죠. 그리고 2순위로 레시틴 성분. 혈관 청소해주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급하시고 또 혈관을 탄력 있고 잘 보호해주게 하는 뭐예요? 항산화제인 비타민 C와 그리고 단백질
비타민C는 항산화 역할도 하면서 단백질과 같이 만나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내죠. 재생도 해내죠. 그리고 비타민 B가 공급돼야 단백질을 가지고 잘 일을 한다. 이런 것들 충분히 공급하면 나는 사후 관리도 그리고 예방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장은 요 정도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심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폐가 있죠. 폐. 폐를 알아보겠습니다. 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공기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공기를 들숨으로 마시고 날숨으로 내뱉으면서 뭔가 산소를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코로 이렇게 숨을 쉬죠. 코로 숨을 쉬어가지고 기관입니다. 굵은 관을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관부터 기관지라고 안 해요. 굵은 관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지처럼 이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요게 여기부터 기관지예요. 막 가지처럼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 해가지고 나중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얇아집니다. 최종 관 끝에 끄트머리에는 막다른 곳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풍선 같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포도송이처럼 마치 포도송이 같은 것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 폐 한쪽에 1억 5천 개, 한쪽에 1억 5천 개에서 양합 3억 개 뭐가 달려 있다? 폐포가 달려 있습니다. 폐포 하나는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들숨으로 마시는 산소 O2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폐포막이 굉장히 얇은 점막이에요. 점막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모세혈관의 요 모세혈관에 있는 적혈구가 저 산소를 붙입니다. 그리고 모세혈관 정맥에서 온 그 적혈구는 여기로 뭘 뱉어요? 이산화탄소 CO2를 내뱉습니다. 그래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들숨으로 산소, 날숨으로 CO2를 내뱉고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세포한테 산소를 공급하고 세포는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저희가 에너지를 내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폐는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여기서 좀 신기한 건 왜 이렇게 산소를 공급하는데 뭐 이렇게 깊게 만들어 놨냐 이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깊게 만들어 놨냐? 이따 알아볼게요. 왜 이렇게 깊게 만들어 놨지? 그냥 뭐 머리 여기다 만들어 넣어도 좋잖아요. 그렇죠? 여기로 바로 숨 쉬어가지고 그냥 바로 산소 들어오게. 그렇게 하면 좋은데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단기까지 만들어 놓고 산소를 들어오게 했느냐. 이따 알아보고요. 그럼 폐 이제 구조 이렇게 알아봤으니까 어느 정도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여기 폐 같은 경우 한 번 호흡을 하잖아요. 500cc 정도 우리가 숨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분당 12회에 숨을 쉬게 돼요. 그러면 한 6000cc를 1분에 쉬게 되겠죠. 그러면 1시간 동안은 66에 36, 36만 cc를 숨쉬게 되시고요. 그리고 하루 24시간이면 여기서 24배 곱하면 80만 cc 정도를 하루에 숨을 쉬시게 됩니다. 80만 cc를 마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피의 그 양이죠. 굉장한 양을 우리는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돈도 안 주고 값없이 그쵸. 엄청 가치 있는. 공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 돈 주고 안 마시잖아요. 그쵸. 앞으로 돈 주고 마시게 된 시대가 또 온다 그러는데 우리는 값없이 주어진 것들이 중요한 줄 잘 모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끊어보면 압니다. 공기 한번 지금 이 순간 끊어볼까요? 공기야 숨 안 쉴래. 쓰러집니다. 그래서 쓰러져. 아메이 생각이 갑자기 나네. 값없이 주어졌잖아요. 그쵸? 근데 얼마나 소중해. 지금 아메이 끊어볼까 한번? 미래가 안 남아요. 아메이 한번 끊어보죠. 그만큼 끊어보면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 끊어봐요. 그래도 며칠은 버텨요. 밥 끊어봐요. 일주일에 한 달도 버틴대요. 근데 공기와 아메이는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정도로 중요해요.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래. 그러면 이렇게 많이 여기서 의문점이 전 생겼어요. 이렇게 많은 숨을 들이마시는데 공기 중에 공기만 있을까 이거 산소만 있을까? 아니죠. 뭔가 이물질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물질들. 우리가 일주일만 청소 안 해봐요. 그럼 손반에 손가락만 싹 이렇게 지나가도 먼지가 이렇게 막 쌓여요. 먼지 엄청 마시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상상해봤어요. 그러면 한 일주일만 숨을 쉬어서 공기 중에 눈에 보이는 먼지만 마셔도 폐가 꽉 막힐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39년을 폐 안 막히고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 구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조 자체가 뭐다? 정화 기능을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폐라는 것까지 만들어 놨어요. 자, 볼게요. 어떤 정화 기능을 하는지. 폐는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공기 중에 있는 이물질을 막기 위해서 이게 다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뭘 그린 거예요? 코털을 그린 거예요. 코털과 점액이 싹 발라져 있어서 공기 중에 있는 큰 이물질을 딱 탁탁탁탁탁 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싹싹싹 빗질을 해가지고 코끝에 달아놔요. 동그랗게. 애기들 딱 보시면 갓난 애기들 코끝에 이렇게 코딱지가 달려있죠. 그걸 지들이 막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몸속에서. 그쵸? 애기들이 파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싹 파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코딱지도 정화의 한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눈치 보지 말고 파셔야 돼요. 정화를 하는 거니까. 눈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쭉 들어와 다다다다다닥 들어옵니다. 다다닥 또 숨 쉬면서 쑥 들어오면서 요 벽에 딱 붙어요. 요 벽도 점액으로 딱 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선모라고 이렇게 빗자루처럼 선모가 이렇게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점막세포의 형태가 이렇게 선모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빗자루질을 싹싹싹싹 해가지고 이물질 같은 것들을 다 올려가지고 어디로요? 구강으로 넘겨요. 넘겨서 우리가 식도를 통해서 또 먹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가래 형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가래만 그런 거냐? 아니요. 평소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점액이 나오고요. 그걸 먹고 있어요. 지금도 살짝 그 점액이 있을걸요? 그렇죠. 그게 꼭 가래는 뭐냐? 그게 좀 뭉탱이로 나오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를 청소하느라 아니면 먼지 많은 데 가면 가래 끼죠. 아니면 담배 피시는 분들 가래 계속 꽉꽉 끼죠. 뭉탱이로 그 점액이 나오는 거지 평소에도 계속 찔끔찔끔 나오고 계신 거예요. 이 폐 안에는 굉장히 습도가 높고요. 그리고 항상 점액으로 수분으로 충분하게 칠해져 있다. 이렇게 쭉 텀모가 있다가 이 텀모가 다 먼지를 잡아서 쭉 끝까지 저 세기관지까지 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퍼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퍼냅니다. 근데 이 끄트머리 폐포까지 가서는 못 퍼내요. 선모가 없습니다. 이 폐포 벽에는 선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면역세포가 이렇게 딱 근처에 있어가지고요. 아주 작은 미세먼지, 폐포까지 오는 미세한 먼지들은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것들은 면역세포가 잡아서 없애버립니다. 먹어버려요. 먹어서 청소합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정화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체 정화 기능만 잘하고 있었으면요. 조선시대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엔 조선시대에 없는 게 있어요. 그죠? 공업화가 되고 산업화되고 뭐 이렇게 첨단화가 되고 나노 기술이 나오고 공해도 있고 막 중국에서 뭐 날라오고 막 이러잖아요. 미세먼지. 그런 것들이 자연에 있는 그런 미세먼지의 수준을 뛰어넘는 화학적인 것. 그렇죠. 그리고 너무 미세한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뒷방으로 폐포까지 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고요. 폐포의 면역 자체도 이겨낼 수 없는 정도의 독성을 가진 그런 먼지까지도 많아졌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초미세먼지라고 하죠. 초미세먼지 플러스 화학 가스 수준의 라돈 같은 방사능 성분 같은 거 있죠. 그리고 VOC라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는 것들, 그렇죠. 휘발성 유기화합물, 우리 뭐 벽지 본드라든지 이런 것들 타 내장재 본드 막 다양한 것들 있죠. 우리 완구 이것도 여기서도 나올 거예요. 마크에서도 냄새 맡으면 약간 휘발유 냄새 나죠. 이거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누구한테 안 좋다? 기관지 폐포에 안 좋다. 이런 여러 가지 성면 같은 거 아직도 성면 쓰고 있는 학교들 건물들 있죠. 그 성면은 다 철거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성면이 이 폐포에 딱 들어가잖아요. 면역세포가 성면을 먹고 죽어요. 그래서 폐포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이런 너무 작고 강력한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염증이 생깁니다. 또 비염이 요즘에 그래서 많아졌고요. 기관지 염증이 많아졌고요. 세기관지 염증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염증이란 게 생기고 그래서 염증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비염이 심해져서 막 축농증 생기죠. 여기는 기관지 천직이 생기죠. 천직이 생겨서 문제가 많이 되죠. 염증이 반복된 거예요. 계속 두툼해집니다. 그리고 폐포 쪽에도 염증이 자꾸 반복되잖아요. 한두 번은 재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염증이 반복되다 보면 폐포의 기능이 상실돼서 어떻게 돼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COPD라 그래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포의 기능을 상실하는 겁니다. 기능 상실을 하나, 둘, 셋, 넷 될 때는 우리 느낌도 없어요. 근데 70% 이상 손상됐을 때 그거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 그래요. 폐포의 70%가 이미 사라졌어요.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자각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없어요. 그럼 저도 100%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한 59%? 60%가 망가졌을 수 있어요. 그래도 멀쩡합니다. 병원 가서 이렇게 심폐 기능 검사해도 안 나와요. 왜? 3, 40%의 정도 가지고 충분히 우리 생명을 돌릴 수 있으니까,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70%를 넘었으면 이제 숨이 차기 시작해요. 아까 심장에 문제가 생겨도 숨이 차죠?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폐에 문제가 생겨도 숨이 찹니다. 호흡이 가빠져요. 왜? 심장이 아무리 펑펑 뛰어도
이 페포가 산소를 받아들이는 면적이 줄었잖아요. 이 표면적은 테니스 코트 반 정도의 표면적을 가져요. 굉장히 넓은 표면적이에요. 전체 다 살아있을 때. 근데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아까 뭐예요? 초미세먼지, VOC 뭐 이런 거 가스상, 뭐 아직도 가스불 쓰시는 분들 계세요? 인덕션 빨리 바꿔야 돼요. 가스불에서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도 굉장히 이 호흡기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가스불 빨리 그 가스통 도시가스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얘기했나요? 그냥 쓰세요. 여유되면 인덕션.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얘가 페포가 온전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폐질환자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폐를 보존하고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되냐? 단순합니다. 공격 물질, 공격 있죠? 공격이 높고 방어가 낮으면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공격보다 방어가 높으면, 공격보다 방어가 높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공격이 뭔지를 알고 공격성을 낮추고 방어가 뭔지를 알아서 방어력을 높이면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간단하죠? 그러면 공격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이런 이물질들이요. 이런 것들을 낮춰주는 노력을 충분히 하는 건 뭐예요? 공기청정기를 적극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걸로. 아메이 공기청정기 제대로 알아보셔야 돼요. 정말 제대로 된 공기청정기가 정말 몇 없습니다. 손가락에 꼽아요. 근데 아메이 공기청정기는 그 중에서도 거의 올리원입니다. 넘사벽이에요. 성능 자체가. 1등, 2등도 없어요. 그냥 올리원이에요. 어나더 레벨 아시죠? 어나더 레벨. 2등도 뭐 없는 거예요. 그냥. 지들끼리 리그고 2등, 3등부터는 지들끼리고 어나더 레벨. 그 정도예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처음 들으시면 너 이렇게 건방지게 말하는 게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알아보면 공부해 보시면 정말 감동할 정도의 성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공기청정기 꼭 쓰시고 아메 걸로 웬만하면. 그리고 또 뭐예요? 마스크 꼭 쓰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꼭 적극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먼지를 최대한 덜 마시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적극적으로 쓰시고. 그리고 습도 관리 잘 하시고. 습도. 에어컨 틀지 마시고 히터 틀면 안 돼요. 그냥 땀 줄줄 흘리셔야 됩니다. 그런 이 순간 저도 지금 에어컨 틀고 있어요. 저는 강의하니까 덥잖아요. 그렇죠? 제 이 열기로 습도를 다 채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괜찮아요. 근데 가만히 공부하실 땐 에어컨을 트시면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지양하셔야 돼요. 진짜 현재 나는 호흡기가 좀 문제가 있으시다 느끼시는 분들은 관리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습도 관리. 히터, 에어컨 쥐약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마스크 이런 거 잘 활용하시고 습도 관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격성을 줄였으니까 방어력을 높여야겠죠? 방어를 높이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면역. 아까 뭐예요? 면역을 높이는 거 첫 번째. 면역 세포가 최종적으로 방어해 준다 그랬죠? 면역 높이는 게 뭐예요? 유산균이 도움이 되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산균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항산화제가 또 도움이 되죠. 비타민 C, 비타민 E, 포큐텐, 뭐 셀레늄, 뭐 아이언, 망간, 구리 같은 거, 비타민과 미네랄 종류, 그리고 단백질 같이 있어야 항산화가 굉장히 잘 되죠. 이런 종합 영양소들이 면역이 할 일을 높여주는 거예요. 백혈구가 일을 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유산균도 범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영양소와 유산균을 충분히 공급해서 하고, 그리고 아까 습도가 중요하다 했듯이 수분 섭취를 잘 하셔야 됩니다. 수분 섭취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점액을 늘리셔야 돼요. 점액을 만드는 성분은 뭘까요? 비타민 A, 그리고 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지방 성분도 일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액을 늘리기 위한 비타민 A와 오메가3, 비타민 A는 카로틴으로 공급하면 좋죠. 세몬 오메가3로 오메가3 지방 성분을 공급하고 수분, 물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촉촉하게 점액이 잘 발려져서 어떻게 해요? 이 이물질에 대해서 염증이 생기지 않게 잘 걸러지게끔 도와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폐를 잘 관리하시면 지금부터 내가 70% 이상 넘어가기 전에 수명을 다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잘 쓰실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잘 관리하시고 폐 같은 경우 폐도 한 번 망가지면 재생이 불가하기 때문에 재생 안 됩니다. 잘 보존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심장도 마찬가지, 폐도 마찬가지. 다음에 말씀드릴 지금 바로 이어서 말씀드린 콩팥도 뭐예요? 잘 보존하셔야 돼요. 얘도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미 증상이 일어났다면 중증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콩팥으로 넘어갈게요. 신장 같은 경우 이렇게 생겼죠. 콩처럼 생겼어요. 콩처럼 생겨서 내 혈액이 이 콩팥으로 들어가죠. 굉장히 25%의 혈액을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그 심장이 하루에 7,200리터를
전신으로 약 뿜어줍니다. 그 중에서 25%면 1,800리터, 1,800리터 정도를 신장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1,800리터 중에 10%인 180리터를 여과를 시킵니다. 여과. 얘는 그래서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얘는 정수기. 크게 정수기의 역할을 해요. 다른 역할도 몇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혈액의 정수기 역할. 노폐물은 배출하고 신선한 혈액을 남기는 형태. 그래서 정수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180리터를 여과시키고, 그죠? 다시 혈액에 또 지나가겠죠. 다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게 혈액에 들어와 가지고 뭔가 정수기니까 필터라는 게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필터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거를 네프론이라고 하더라. 네프론. 그래서 네프론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 가지고 신장 하나당 100만 개가 됩니다. 100만 개, 이 두 개죠, 신장. 100만 개, 100만 개에서 양합 200만 개, 이 네프론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있다. 필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장이 하는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처음에 첫 번째인 여과 기능을 볼게요. 여과. 필터링 하는 거예요. 여과 기능. 여과 같은 경우는 이 방금 말씀드린 네프론이라는 게 100만 개 있다는데 하나만 표현을 해볼게요. 네프론이 이렇게 있어요. 이 혈액이 모세혈관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사구체, 실이 공처럼 뭉쳤다 해서 사구체를 지나서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있어요. 이게 보우먼 주머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요 부분을 세뇨관, 요 부분을 신호, 여기 세뇨관, 그리고 여기는 요광, 방광, 요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사구체에서 뭔가 필터가 얘가 실질적인 필터예요. 여기서 뭔가가 걸러져서 여과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구체를 자세히 한번 보면은 사구체가 한 가닥이 이렇게 있다면 이 사구체는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이 구멍보다 작은 거는 여과가 되는 거고요. 혈압에 의해서. 구멍보다 큰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혈압에 의해서 이 구멍을 뚫고 이렇게 여과가 쑥쑥쑥 튀어나오는데 60 정도의 혈압이 걸린다 보시면 돼요. 혈압이 높아도 60으로 딱 맞춰내는 이 기능이 이 관략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동맥 수준에서 관략근에서 다 여기 조절을 해가지고 모세혈관으로 가기 전에 60으로 다 맞춰낼 수 있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혈압이 너무 낮으면 또 높여낼 수 있는 기술까지 있습니다. 높으면 낮추고 낮으면 높이고 그런 거거든요. 왜? 적정 혈압이 제대로 오지 않으면 여과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걸러지는 걸 볼게요. 여기를 지나가서 그냥 걸러지는 건 뭡니까? 혈구가 있습니다. 혈구하고 그다음에 지방 그리고 단백질 요 세 가지는 그냥 지나갑니다. 구멍보다 입자가 커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건 걸러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과되는 것들은 이제 뭐가 있냐면 물이 있죠. 물 같은 그리고 당, 수용성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 그리고 질소, 화합, 물. 신장에 존재하는 그 여과가 그 제일 큰 역할인데 가장 핵심이 질소 화합물을 걸러내는 겁니다. 질소 화합물. 단백질을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린 질소를 먹게 되거든요. 그 질소는 꼭 버려줘야 돼요. 이거 보면 합성에는 쓰이지가 않아요. 질소를 버려야 되는데 질소를 버릴 때 신장을 통해서 꼭 버려줘야 된다. 요산, 요소, 암모니아, 크레아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찌꺼기들을 버려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선 이게 버려지는데 버려지다가도 다시 재흡수를 해야 됩니다. 물 아까 180리터를 버린다 그랬죠? 다 버리면 소변으로 하루에 180리터를 소변으로 넣어야 돼요. 드럼통을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냥 그쵸? 소변 들고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재흡수를 합니다. 세뇨관이라는 곳에서 물이 여가 됐다고도 재흡수, 19%는 재흡수돼서 1%만 소변으로 나가요. 그게 약 1.8리터가 됩니다. 물 많이 드신 분들은 뭐 2리터도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을 얼마나 먹었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평균 1.8리터, 2리터 정도의 소변을 누시게 된다. 물만 따져서. 당 같은 경우는 100% 재흡수합니다. 당이 여과된다고 소변으로 나오면 당뇨죠, 그죠? 당뇨예요. 그 병입니다. 그럼 당뇨, 소변으로 진짜 당이 나오시는 분들은 뭐예요? 혈액에 너무 당이 많아가지고 소변으로 버리지 않으면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그게 당뇨 상태다. 정적인 상태에서. 그래서 당은 원래는 100% 재흡수 되더라. 또 세뇨관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비타민 다 버려야 됩니다. 비타민 C, 비타민 B 재흡수 안 됩니다. 미네랄 재흡수합니다. 근데 뭐 적은 거예요? 그리고 질소 화물 같은 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다시 걷어들이고 진짜 필요 없는 건 그냥 다 소변으로 버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뭘 버려요?
여기에 제가 언급하지 않은 추가적인 그 독성 물질 있죠. 우리가 뭐 약물을 먹었어, 뭐 한약 같은 걸 먹었어, 뭐 독성 물질이 있는 거 있죠. 그리고 뭐 외부에서 뭐 경피독이라든지 경기독이라든지 입으로 먹은 첨가물 색소라든지 방부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몸에 하등 필요 없거든요. 그런 찌꺼기 이물질 같은 것들도 다 신장을 통해서 버려져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신장이 굉장히 이 작은데 하나에 100g밖에 안 되는 이 여기가 굉장히 많은 공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유분을 많이 남겨놓은 겁니다. 여유분을. 왜요? 100만 개, 100만 개에서 양압 200만 개 이런 넥트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30% 정도만 갖고 있으면요. 몸 생명 유지하는데 아무 증상도 지장도 없어요. 30%만 가지면. 근데 나는 신장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신부전입니다. 이런 것들. 신부전. 신장 기능이 부전. 기능이 떨어졌다예요. 기능을 못 한다는 겁니다. 신부전 판정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어요. 급성은 무섭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급성으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시 재생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잘 관리하고 병원 가시고 급성은 병원 가셔야 돼요. 세균 감염일지도 모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급성 신부전은 금방 좋아지는데 이게 만성이 문제예요. 급성은 증상으로 드러나는데 만성은 증상도 없어요. 하나하나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하나씩 네프론이 사라져요. 증상도 없어요. 하나 빼먹어요. 한 방에 사기치면 홀 놀랄 텐데 야금야금 빼가는 사기꾼들 있죠. 사기 당한지도 몰라. 근데 정신 차려봤을 때 내 주변 내한테 돈 다 빼갔어. 사기꾼들. 그런 식으로 만성이에요. 만성이 소리 없이 무너져요. 그래서 신부전이라는 게 만성이 무섭다. 급성은 무섭지 않다. 그래서 만성 신부전은 이미 염증이 반복된 거예요. 얘도 염증이 반복되는 것들. 염증은 뭐가 반복시켰을까요? 신장을 고생시키는 것들. 이물질을 너무 많이 발생시키거나 이물질을 너무 먹거나 이런 거예요.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내가 혈압이 너무 높거나 너무 격한 스트레스, 격한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신장에 사구체 여기가 찢어집니다. 찢어져요. 찢어져서 구멍이 커져가지고 막 혈뇨 넣고요, 지방뇨 넣고 단백뇨를 넣어요. 염증 상태예요. 그거는. 근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다가 나중에 아예 구멍이 막혀버리는 상태. 이게 만성 침부전 상태예요. 이게 70% 이상이 민자로 막혀버리면 우리는 투석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제 몸속에 있는 독성을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 여과에서 소변으로 못 나가는 상태예요. 나중에 가면 소변도 잘 안 만들어져요. 소변도. 그래서 이 만성 신부전 상태 가면 투석을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 몸에서 걸러줄 수가 없으니까 내 팔에서 혈관을 통해서 투석기에다 돌려가지고 투석기에 돌려서 뭘 해요? 인공 투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복막 투석이 있고 혈액 투석이 있는데 복막 투석은 대부분 잘 안 합니다. 내가 스스로 복막액을 넣고 복막액을 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복막액이 지저분해져 있어요. 저 만성 신부전 상태이신 분들은 지저분합니다. 이물질이 많겠죠. 거기다 복막액을 넣으면은 삼투압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물질이 싹 그 복막액에 모이고요. 몸에 있는 것들이 그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빼내야 돼요. 그거를 내가 스스로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돼요. 힘들죠. 그래서 이 혈액 투석을 주로 많이 하는데 일주일에 3, 4회를 병원을 가서 투석기에 내 혈액을 빼서 돌려서 내 혈액을 다시 몸으로 집어넣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아까 복막 투석은 감염의 문제가 있었고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 혈액 투석 같은 경우는 내 혈액을 쫙 뺐다 들여놓을 때 딱 나쁜 것만 빼고 혈액에 있던 좋은 건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다 빠져요. 그러니까 영양실조 상태가 옵니다. 영양소가 빠져요. 그리고 생명을 최소한 유지시킬 정도의 영양소만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혈액 투석하시는 분들은 뭐가 필요하다? 투석 후에 빠른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영양. 그래서 투석 후에 바로 더블 액성화소의 단백질은 기본으로 드시고 또 바디키 있죠. 우리 바디키. 그냥 물에 타서 이렇게 싹 먹는 거니까 흡수도 굉장히 빠르고 이용률이 빠릅니다. 그래서 바디키를 활용하셔서 투석 후에 빨리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왜? 투석 후에 저 영양실조 상태가 되니까 어떻겠어요? 정말 몸이 말이 아니고요. 집에 자기 스스로 오기 힘들어집니다. 누군가 부축해줘야 되고요. 막 태우러 와야 돼요. 혼자 버스 타고 못 와. 근데 내가 그 영양소를 빠르게 공급해주면 혼자 버스 타고 올 기력을 찾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빠른 그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가다가 기대 수명이 그리 길지 못하니까 이식을 기다립니다. 투석을 하면서. 이식으로 넘어가요. 뭐 이식을 하게 되면 뭐 좋긴 한데 이제 투석 안 봐서 안 불편하긴 한데 뭐가 불편하냐면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됩니다. 면역 억제제 왜 먹어야 됩니까? 내 게 아니에요. 남의 게 들어왔으니까 내 몸의 면역이 내 걸로 인지하지 않고 죽입니다. 내 면역 백혈구 세포가 가서 내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죽여요.
초토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드시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면역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면역이 내 몸을 지키는 방어의 역할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이 온전하게 이식받은 걸 갖고 사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면역이 그 방어 역할을 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바이러스도 막아야죠. 세균도 방어해야죠. 암세포가 매일도 5천 개, 8천 개 생기는데 그것도 암세포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암세포를 막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면역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암세포가 자라고 번지고 그죠? 전이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뭘 도와줘야 됩니까? 이런 분들은 면역 억제를 드시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항산화제를 충분히 드셔야 된다. 그리고 식물내재 영양소를 충분히 드시게 해야 된다.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외부적인 역할은 다 하셔야 돼요. 유산균도 줘야 되고 우리 유산균도 면역에 도움이 되죠. 비타민 C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죠. 항산화제. 그리고 암세포의 뭐 어떤 번식이나 이런 걸 막는 게 비타민 D도 연구가 많이 됐고 그리고 셀레늄, 뭐 코큐텐, 비타민 E 항산화제는 다 투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신장을 가지고 오래 이식한 신장 가지고 오래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제 신장 같은 경우는 여가가 가장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일이고 나머지는 뭐 그리고 소소한 것들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조혈 기능을 한다거나 그렇죠. 혈액 조혈 호르몬이란 걸 만들어요.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조혈 호르몬을 분비해서 골수에서 적혈구를 생산해내게끔 도와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조혈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비타민 D의 활성화를 합니다. 비타민 D 활성화. 그러니까 내가 먹거나 햇빛을 통해서 합성된 그 비타민 D2나 D3가 있어요. 그걸 간을 통해서 또 한 번 그 재합성을 해내고요. 그리고 이제 부갑상선 호르몬 있죠. 내 몸에 칼슘이 부족한 상태야. 그럼 부갑상선 호르몬이 신장에다가 명령을 해서 저 비타민 D를 활성형 비타민인 칼시트리올로 바꿔줘.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그럼 신장이 저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비타민 D를 가지고 우리 몸에 실제 비타민 D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장은 그런 역할을 또 하고요. 이렇게. 이런 역할들을 쭉 하는데 신장이 하나만 망가져도 여과도 안 되고 조혈도 안 되고 비타민 D 활성화도 안 되고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 혈압 조절도 안 되게 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혈압 조절도 얘가 하는데 혈압 조절도 제대로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신장 하나만 망가져도 D 많이 드셔야 되고요. 조혈 호르몬 따로 맞아야 되고요. 혈압 관련해서도 조절이 안 되니까 이것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골치가 아파져요. 그래서 신장이 지금 나도 멀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 오늘 오늘 다룰 다른 장기들은 다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증상이 일어났으면 거의 끝났다 보시면 돼요. 기능이 거의 끝났다.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신장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외부에서 독성 물질 넣지 말고 그렇죠? 혈액순환을 돕고 특히 당뇨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100% 신장부터 빨리 망가져요. 모세혈관이 막혀가니까 당뇨 때문에. 그래서 독성을 외부적으로 차단해주고 스트레스, 혈압 올리는 거 하지 마시고 그렇죠? 혈압 관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혈액순환을 위해서 오메가3라든지 레시틴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또 섭취해 주시고 순환이 잘 돼야 되니까 이런 것들 많이 신장을 보살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남은 시간에 간단하게 감각기관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순환기계 장비는 여기까지고요. 감각기관이 있어요. 일단 눈 먼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남은 시간. 눈이 이렇게 있어요. 눈의 구조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렇게 수정체라는 게 있습니다. 렌즈에 해당돼요. 카메라로 보면 뭐 단렌즈, 뭐 광각렌즈, 표준렌즈, 뭐 렌즈 많죠. 그런 렌즈, 종합적인 렌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요 수정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정체. 그리고 수정체 앞에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요 홍채라는 게 있고요. 빛이 들어오는 동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홍채가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어떻게 해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그것이 조리개 역할을 합니다. 조리개. 카메라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이 눈이. 카메라로 비교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조리개를 보호하는 겉에 또 렌즈가 있죠. 속렌즈 말고 겉렌즈. 이게 각막 그리고 결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앞에 건조하지 말라고 살아있는 생명체까지 건조하면 안 돼요. 건조하지 말라고 눈물샘이 싹 발려져 있습니다. 그게 삼중막으로 돼 있죠. 점액으로 돼 있고 중간에 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겉에 지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과 물과 점액 이거 삼중막으로 눈물샘이 깜빡하면 코팅이 딱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눈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첨단입니다. 눈물샘 마구잡이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 내부에 안구 내부에는 투명한 유리체라는 젤리 같은 투명한 물질이 차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내부는 다 망막이에요. 벽은 망막. 망막 중에서도 가장 상이 잘 맺히는, 집중적으로 맺히는 부분을 황반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황반. 그리고 이 황반 밖에는 맥락막이 있습니다. 암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공막이 있습니다. 공처럼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안와라는 게 있어요. 눈이 굴러다니는 것, 어떤 뼈가 있고 여기에도 뭔가 점액으로 이렇게 싹 갈려져 있겠죠. 이 눈이 잘 굴러가려면 눈물샘이 여기도 잘 발라져서 촉촉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신경다발이 이렇게 가가지고 뇌에서 요 필름을 현상해서 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은 똑바로 있는 걸 보더라도 눈에서는 거꾸로 상이 맺히죠. 거꾸로 상이 맺혔지만 뇌에서는 똑바로 돌려서 우리가 현상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건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뇌가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꾸로 있는 걸 똑바로 뒤집어 주니까. 실제 상은 거꾸로 맺힙니다. 이렇게. 눈이 이래요. 그러면 눈에서도 오늘 간단하게 렌즈의 고장이 있고요. 필름의 고장이 있어요. 렌즈 고장 볼까요? 렌즈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뭐 근시, 난시 뭐 이런 것들 보지 말자고, 질환이라고 보면 어려우니까 안경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일단 안구 건조가 있어요. 렌즈 보호가 안 돼. 아까 건조, 점액, 물, 지방으로 돼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내가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이 없고요. 수분이 부족하고요. 점액을 만들어내는 비타민 A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 세 가지 성분을 충분히 주면요. 안구 건조 금방 좋아집니다. 특히 아메이에 더블 X에 더해서 카로틴 플러스를 공급하면 안구 건조 금방 좋아져요. 그리고 오메가3 같이 드시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를 원료를 공급하면 안구 건조는 끝나는데 이렇게 인공 눈물 같은 거 넣잖아요. 그건 왜 삼중막과 같지 않습니다. 이중막도 아니고 그렇게 이 지방과 물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약간 좀 엉망이에요. 우리 눈물샘으로 보자면 좀 엉망이에요. 그것들은 뭐 최첨단 기술로 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안구 건조를 막는다고 인공 눈물을 일부러 외부에서 넣으면 더 안 좋아진다. 그리고 목내장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눈물을 잘 분비하게끔 도와주자. 영양소를 주면 됩니다. 그리고 백내장이 있죠. 백내장. 백내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백내장 말은 어려운데 그냥 순환계 질환으로 보시면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유리체 앞에 이렇게 혈관이 엉긴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혈관이 엉긴 겁니다. 혈액순환이 왜 잘 안 되냐? 이 혈관이 산화가 된 거예요. 자외선에 의해서 산화가 됐거나 내가 오메가3 같은 거 잘 먹지 않아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 눈은 모세혈관이 정말 얇기 때문에 제일 잘 막히는 게 심장하고 특히 안구 쪽의 혈관이에요. 그래서 백내장을 이미 온 거는 해결은 못하지만 재발할 수 있죠. 또 백내장이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백내장이 오지 않게 하려면 얘도 혈액순환입니다. 오메가3, EPA 성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충분히 드시는 거. 그렇게 해서 이 정도. 그리고 뭐 노안 같은 거 있는데 노안은 여기에 모양체라는 근육이 있어요. 수정체를 좁혔다 폈다 해주는 거. 그 모양체 근육에 힘이 떨어지면 그런데 이게 노안이 난 빨리 오는 게 싫다. 뭐 인상 찌그리고 핸드폰 이렇게 몸 싫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부터 단백질 잘 드셔야 됩니다. 요게 그쵸? 이 모양체 근육이 소실되지 않게 단백질 잘 드시고. 그리고 필름 같은 경우 간단히 보면 필름. 필름은 여기 망막에 해당되죠. 망막 쪽에 해당되는 게 녹내장이에요. 녹내장은 뭐냐면 요 안방수에 압력이 차가지고 이것도 순환계로 보시면 돼요. 순환이 안 돼서 안방수에 물이 차가지고 여기에 눈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 바깥으로 작용하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요 망막 세포들이 손상을 당해요. 그 손상당하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상태. 신경세포가 죽는 상태. 필름이 계속 망가지는 상태가 녹내장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게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손상되는 게 있고요. 압력이 그렇게 있지도 않은데 안압이 높지도 않은데 녹내장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압력이 세지도 않는데 아예 망막 세포 자체가 약한 거예요. 세포의 조직의 짜임이나 이런 것들이 약한 거예요. 그런 것들도 녹내장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가 필요한 거야? 점막세포에 필요한 비타민 A와 DHA 성분 이런 것들 그리고 비타민 C, 단백질 이런 영양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의 짜임이나 구성이 허약하다 보시면 돼요. 허약하다. 또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망막 박리가 있죠. 이 망막 세포가 뜯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뜯어지는 거, 벽지 뜯어지듯이. 벽지 오래되면 막 울고 뜯어지잖아요. 그렇죠? 뜯어지는 상태 망막 박리도 보다 강력하게 제자리를 찾고 있지 않은 상태. 약한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슷하게 영양소를 충분히 주시면 된다. 비타민 A, DHA, 비타민 C, 단백질 잘 주시고. 그리고 이게 있죠. 망막과 황반 변성. 망막 변성, 황반 변성 하는데 얘도 어디에 여기 상 맺히는 여기에 중점적으로 맺히는 이 부분에 어디에요? 루테인이라는 성분.
황반 색소를 이루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부족해가지고 항산화가 제대로 안 되네. 그래서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해가지고 손상이 되는 거예요. 손상돼서 상이 맺히는 데가 필름이 망가지고 찢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이 잘 맺히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시선으로 봤을 때 상이 찌그러져 보이거나 새카만 점이 보이거나 이렇게 크게 구멍이 뚫리듯이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망막과 항반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비타민 A, DHA, 비타민 C, 단백질 이런 것들 충분히 주셔야 돼요. 특히 루테인 성분을 특별히 추가를 해야겠죠. 항반에는 루테인 성분은 우리 비전 아이디라는 제품에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아이디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눈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지금 55분이니까 귀는 시간이 없어서 귀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고요.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